앞에 봅시다. 다음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중학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이 아는 문장의 종류를 많이 물어봅니다. 문장 속에서 어떤 아는 문장이, 안긴 문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가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 견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큰 어떤 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합쳐지는 관계에서 서로 앞뒤로 나란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문장이 어떤 문장 안으로, 품 안으로 안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품 안에 안은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아는 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떤 문장이 이 아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아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뭐처럼 사용되게 되냐면요.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안으로 안긴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요 구조를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합쳐진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쏙 들어가가지고 걔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품 안에 안았다라고 해서 아는 문장, 안겨 들어갔다고 해서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요.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해서 이 문장이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다렸다라는 문장 하나, 또 하나는 뭔데? 비가 오다라는 문장 하나. 근데 이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비가 오기를이라고 하잖아요. 를을 아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목적 격조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격조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체온이 붙습니다. 체온 플러스 격조사야. 맞죠? 자, 그러면 이 를 앞에 붙어 있는 얘는 체온이라는 뜻이네. 체온 중에 뭐 있어?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처럼 쓰이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비가 오다잖아, 그치? 오다인데 다 대신에 뭘 넣었어? 기를 넣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기는 뭐가 되겠어?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전성어미 종류는 3개예요. 첫 번째 그 명사형 전성어미, 두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세 번째는 부사형 전성어미. 자, 그래서 비가 오기라고 해서 얘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고 뒤에 를이 붙었어요. 자, 그럼 얘를 통으로 해가지고 뭐처럼 쓰이는 거야? 목적어처럼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을 때 얘네를 문장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예제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는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서 명사절이 만들어지려면 원래 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며. 근데 이 서술어가 그냥 서술어의 형태로 있으면 돼?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뒤에 어미 부분에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명사형 전성어미는 2개 있습니다. 뭐뭐 미음 그리고 뭐뭐 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진범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라고 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그가 진범이라는 문장 하나. 그래서 얘네 2개가 합쳐져서 진범이다야. 원래는 이다인데 이 다에 다 빼고 미음이 붙었습니다. 맞죠? 진범임 하고 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자, 그러면 이 이는 무슨 격조사일까요? 주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들어간 겁니다.
자, 다음 힘든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았다. 지나갔다야. 맞죠? 다 대신에 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지. 뭐가 생략됐어?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이라고 하면 나는 힘든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았다 라고 해서 자 힘든 시간이 지나가다라는 문장 하나, 나는 무엇을 알았다라는 문장 하나. 자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죠. 맞죠?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는 너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목적어. 자 봅시다.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보면 시간이다가 문장 성분이 뭡니까? 서술어. 이른이 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 관형어로서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겠어? 당연히 주어겠지. 자, 지금은 뭐뭐 하기에 이른 시간이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집에 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집에 가기라고 해서 명사형 전성음이 붙였어. 그럼 얘는 명사처럼 쓰여. 그런데 뒤에 애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애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만들어주는데? 집에 가기에 시간이야, 집에 가기에 이르다야. 집에 가기 이르다지. 맞죠? 자 그래서 집에 가기에는 이르다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관형어를 수식해주고 있네. 그럼 얘는 문장 성분 뭡니까? 부사어. 그래서 얘 전체로 따지면 부사어야. 근데 부사어라고 부르진 않고요.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명사절과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가 붙은 겁니다. 얘는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그래서 집에 가기라고 하는 명사절에 에라고 하는 부사격조사가 만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해서요. 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뒤에 나오는 관형어를 수식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은, 을, 던 이런 관형사형 전성의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음이 4개 끝입니다. 은는 을던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은는 을던이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 표현이에요. 어머나 시제가 아니라 시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책은 내가 어릴 때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집니다. 맞죠? 읽은 책이다 뭔데요? 과거입니다. 읽는 책이다라고 하면 뭐야? 현재. 읽을 책이라고 하면 뭐야? 미래. 읽던 책이라고 하면 과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는, 을더니.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떠어떠한 책이다라는 문장 하나, 내가 어릴 때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 하나. 알겠죠? 자, 이 문장을 따로 떼려면 이 문장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릴 때 읽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뭔데? 책을 읽었다라고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목적어 빠져 있어. 왜 빠져 있는데? 얘랑 똑같거든. 주절에 있는 그러니까 얘는 아는 문장에 얘는 안긴 문장이야. 아는 문장에 있는 성분과 안긴 문장에 있는 성분이 지금 똑같아. 그러면 생략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어릴 때 읽은 책이다라고 하면 지금 책을 읽은 건데 그게 빠져 있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분리해 줄 때는 이 책은 어떠어떠한 책이다. 내가 책을 읽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부사절을 아는 가진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죠. 자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래요. 절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주어랑 서술어가 필요하다며. 맞지? 자 근데 장미꽃이 주어, 피었다 서술어. 나머지 문장 성분 얘밖에 없는데 얘 왜 아는 문장이야? 문장 2개 나눠봐야 돼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장미꽃이 피었다라는 문장 하나, 장미꽃이 예쁘다라는 문장 하나.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부사절의 서술어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쌤이 그 예시로 들었던 그 문장 중에 요거 기억납니까? 예쁜 꽃이 있다. 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꽃이 있다라는 문장 하나,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 하나.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관형절로서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관형절로서 이 예쁜이 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꽃이 예쁘게 피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격문장이야. 자, 다음 나무가 그 다음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봅시다. 비가 내리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 하나 만나가지고 소리도 없이 내린다를 꾸며주고 있다. 그렇죠? 자,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형과 달리는 잘한다를 꾸밉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그 중학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사절과 관용절이 있을 때 얘가 수식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밑줄 그어놓고 잘한다에 밑줄 그어놔요. 자, 그래서 형과 달리는 말을 수식하는 거야, 잘한다를 수식하는 거야. 잘한다를 수식하는 겁니다. 말을 수식하면 얘는 부사절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관용절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다음 서술절을 가진 문장 발표합시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서 대체로 그 낚시하는 문장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짧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찾아봅시다.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는 항상 뭘 찾아야 된다고? 먼저 서술어 먼저 찾는다고. 서술어 먼저 찾아봅시다. 쓱 봤더니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뭐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 홍문장이야? 얘가 홍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서술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얘 홍문장 아니에요. 잘 봅시다. 자, 짧다의 주어는 뭘까요? 토끼가 짧은 거야? 앞발이 짧은 거야? 앞발이 짧은 거야. 그러면 짧다의 주어는 뭡니까? 짧다의 주어는 뭡니까? 앞발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맞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딱 이렇게 문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 이 문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어는 누구야? 토끼야. 느껴져요? 이 문장에 설마 이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앞발이겠어? 토끼입니다. 맞죠? 토끼인데 그럼 얘 주어는 찾았어. 문장 전체의 주어는 토끼야. 얘 소수로 어디 갔는데? 안 보여. 맞지? 자, 앞발이 짧다 전체가 뭐가 되느냐? 이 토끼의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서술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서술절은 겉으로 봤을 때 주어의 개수랑 서술어의 개수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납니다. 절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술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체로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쉽지. 근데 이 사이에 토끼 앞에도 관용어 하나 들어가 있고 짧다 앞에도 뭐 다양한 부사어 한 3, 4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관용어 부사어 다 걷어내야지. 그러고 나서 뭐 찾아야 돼? 서술어랑 주어 매치시켜야 됩니다. 매치시켜 봤더니 짧다는 앞발이 주어야. 얘 주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전체가 주어인 거야. 전체가 서술어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는 거 전체가 서술절입니다. 알겠죠? 자,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많으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으신 거겠어? 아니잖아. 맞지? 많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무엇을 주어로 채택하고 있는 거야? 정입니다. 맞죠? 그럼 할아버지라고 하는 주어는 깨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 주격조사라며. 맞지? 자, 그럼 할아버지라고 하는 주어는 서술어 어디 갔어? 전체가 서술어인 거야. 알겠죠? 자, 코끼리는 코가 길답니다. 코끼리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야? 코가 긴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고 하는 전체를 서술어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형태는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인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누군가가 했던 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인용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은 필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게 직접 인용입니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가져오는 것이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발화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표현이 간접 인용입니다. 자, 그래서 철수는 나에게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다라고 돼 있다. 그치? 이 라고가 띄어쓰기를 안 쓰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라고는 뭔데? 조사입니다. 조사. 알겠죠? 고도 조사야. 자, 그러면 직접 인용은 특징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 밥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라고 하면 뭐가 없어? 따옴표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이 철수는 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말을 한 사람이 철수는 아니겠지, 나겠지, 맞죠? 이 내가 말할 때 철수는 나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라고 하는 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문장을 내 식대로 재구성해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은 철수는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 그냥 뭐야? 철수가 나보고 밥 먹으러 가실라고 인용 하는 게 바로 뭐냐? 간접 인용입니다. 알겠죠? 자, 직접 인용은 뭐야? 철수가 나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보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문장 부분 다 끝났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80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뒤에 기출문제 나오는 거 80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독해 전형 한번 봅시다. 자, 요 지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경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니까 그럼 에피쿠로스는 뭐 하는 사람인데? 플라톤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가 철학자요. 아, 철학자지. 그걸 설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어? 자, 에피쿠로스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라 보자. 보이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톤의 밀리 듣보다 별로 듣보잡 아닙니다. 이 사람 학파라고 해서 계파가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뭔데? 한 획을 그었단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116페이지. 야, 근데 쾌락주의라고 말하면은 되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왠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게임하고 싶다 하면 게임하라고 그럴 것 같고, 마라탕 먹고 싶다 하면 마라탕 먹으라고 할 것 같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쾌락주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빵 훔치고 싶으면 빵 훔쳐, 차 훔치고 싶으면 차 훔쳐, 사고내고 싶으면 사고내. 이게 쾌락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자,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쾌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쾌락을,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쾌락을 말하는 거야. 감각할 수 있는 무엇가. 왜 쾌락이라고 얘기하냐면, 쾌락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감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심해, 릴스를 좀 봤어, 도파민이 팡팡 터져, 우리 감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이나 사유나 개념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어. 영혼 감각할 수 있니?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감각할 수 없는 걸 믿지 말자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각할 수 있는 건 다 곧 우리에게 뭘로 들어와? 쾌락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그냥
나 지금 공부하는 게임하고 싶어.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좀 더 어떤 쾌락이냐면요. 책 읽고 공부하고 약간 이런 것들. 그때는 게임이 없었으니까 이럴 때도 너무 게임.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게 게임하는 거겠지. 그 정도로 좋아했겠지. 맞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약간 그런 느낌이 우리가 무언가를 감각하고 지각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만지고 보고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 눈으로 보게 되는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고대 친일 철학자들에게 죽음은 인간의 본질, 영혼과 육체의 관계 같은 철학의 근본 문제에 포함되는 주제였대요. 자, 따라서 죽음은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철학자들의 고유한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명되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 맞죠? 별로 중요한 내용도 없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감각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감각만이 실제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므로 감각에 대한 의존 없이 순수한 사유는 생각이다, 그렇죠? 순수한 생각만으로 산출한 어떤 지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지식도 사실은 기존의 감각적 경험을 추상화한 결과일 뿐이다 라는 거야.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으로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 라는 지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우리가 지식이야. 맞지? 지식 만질 수 있니? 만질 수 없어요. 지식은 감각할 수 없잖아. 맞지? 그런데 이 지식 역시 전부 어디에서 얻은 거야? 감각적 경험. 검은 구름이 몰려오니까 내가 놀다가 비를 맞더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추상화한 결과가 지식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경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그럼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도덕적 선을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최고 좋은 거, 아주 착한 거, 도덕적인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것들이 선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전부 뭐야?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켜 준대요.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말이 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쾌락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게임하고 싶어, 마라탕 먹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감각적 욕구, 내가 뭘 보고 싶어, 봤어, 알게 됐어. 이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켜줘. 그럼 쟤는 선이야. 알겠지? 근데 내가 감각적 욕구가 있는데 걔는 도대체 내가 만지고 보려고 해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대상이야. 그럼 뭔데? 걔는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있는 걸 이해하면 이건 당연한 말이야. 영혼 보이니? 만질 수 있니? 없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우리의 신체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체는 감각할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영혼이란 단지 감각으로 파양한 내용을 인식하는 육체의 뭐라고 봤어요? 부속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몸이 먼저, 정신이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므로 육체가 소멸할 때 그럼 당연히 영혼도 어떻게 되겠어? 죽어. 육체가 없는 영혼이 있어서 뭔 소용이야? 만질 수도 없는데, 볼 수도 없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죽음은 실제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나의 죽음을 감각할 수 있니? 그럼 그 감각을 서술할 수 있어? 없어. 나 이미 죽고 난 뒤인데 어떻게 감각을 서술할 거야? 맞지? 나는 나의 죽음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각할 수 없어.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나의 죽음은 내가 사는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죽음은 세상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죽음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영혼이 죽음을 느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영혼은 그 뭐 따까리인데 몸의 따까리라고 본 거잖아, 영혼이. 맞지? 그러면 우리가 감각으로 죽음을 인식할 수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나의 죽음은 내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너의 죽음도 네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너의 죽음도 네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포착되지 않은 대상은 어떻게 봤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감각만이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유만으로 산출한 지식도 따지고 보면 전부 뭐 했다? 감각적 경험을 추상화한 거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 영혼이 아니라 육체에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에 어디 갔냐? 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고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감각기관에 포착이 안 돼. 그것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서 오로지 이 감각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줘? 지식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건 선, 만족을 시키지 못해주는 걸 뭐라고? 악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그냥 부속품이야. 부속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론, 죽음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는 감각 불가능. 반면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영혼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맞지? 벌써 반대되는 게 느껴집니다. 맞죠? 이 사람은 육체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다. 맞죠?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감각적 영역에 관여하는 육체적 능력 이외에도 비감각적 영역에 관여하는 영혼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은 한낱 감각으로, 이 느껴집니까? 한낱 찌끄레기 같은 감각으로, 이런 느낌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감각을 아주 하등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제 다시 또 배경 지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에피쿠로스는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돼요. 플라톤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자주 나와요. 플라톤은요, 우리의 감각보다 정신을 훨씬 더 상위에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론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데아론입니다. 이거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데아론. 이데아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는데?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되죠. 자, 우리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정신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어떤 한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자, 얘가 뭘 봤어요? 뭘 봤냐면 책상을 봤습니다. 책상이에요. 자, 책상을 봤는데 우리는 사실은 책상을 보고 있어. 이 책상을 보고 있는 건 현실 세계입니다. 이거 이제 현상계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예요. 그냥 내가 책상을 봤어. 이거 본 거는 뭐야? 감각, 지각입니다. 만진 것도 감각, 지각이야. 맞죠?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책상을 봤는데 사실 내 본질은 어디 있는지 알아? 우리가 절대 가서 느낄 수 없는, 절대 감각할 수 없는, 절대 가볼 수도 없는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이 책상의 본질이 있는 거야. 얘가 본질이야.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한낱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그냥 복제품이야. 복제품.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본질의 세계에 있는 그냥 복제품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본뜬다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이데아에 있는 어떤 본질을 본떠서 만든 것일 뿐 얘의 본질은 다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이데아라고 하는 정신세계에서 이렇게 생긴 이 색깔로 생긴 나무와 이렇게 생긴 이 프레임과 이런 것들을 다 저 멀리 있는 이데아 속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형상화해서 만들어낸 복제품을 우리가 지금 감각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데아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어? 이데아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지. 이데아가 안 중요하면 뭐하러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겠어? 맞지? 이 사람은 정신으로만 닿을 수 있는 이데아라는 세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감각하는 건 전부 뭐야? 얘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진 다 하등한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낱 감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낱 감각으로 파악한 내용을 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 인식을 뛰어넘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누가? 영혼이. 예를 들어서 인간은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도 음식이 생겼을 때 이를 다른 굶주린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은. 이러한 도덕적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도덕적 의지는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하는 감각적 욕구, 배고픔, 감각입니다. 맞죠? 배고픈데 무언가를 먹어, 감각입니다. 맞죠? 자, 그런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하는 감각적 욕구를 초월, 그러니까 넘어선다는 거야. 무엇이 넘어섰는데? 인간의 도덕적 의지는. 이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뭘로 설명할 거야? 영혼, 정신세계 이런 걸로 설명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구를 초월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를 무엇이라고 불렀어? 영혼이라고 불렀고요.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이 본질상 다를 바 없다라고 본 에피쿠로스와 달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플라톤이. 플라톤이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 왜? 인간과 동물 모두 뭘 가지고 있으니까? 감각적 욕구, 쾌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다 영혼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플라톤은 뭐야? 인간만이 이러한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은 감각적 인식을 뛰어넘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에 비해서. 자, 그래서 쭉 예시에서 예시 넘어가고 나면은,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 의지는 감각적 욕구를 초월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영혼이다. 영혼은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있다. 그렇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플라톤은 인간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감각적 인식을 뛰어넘어요. 자, 그래서 도덕적 의지는 감각적 욕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구를 초월하는 게 바로 뭐다?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자, 다음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살아있는 동안 영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어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대요.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때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기만이 뭔데? 속이는 거 맞죠? 자, 기만하며 진리의 인식을 가로막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영혼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 이 영혼의 진리가 뭔데? 뭐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든지 뭐 절대적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지. 맞죠? 자, 우리의 영혼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야? 감각이 방해하는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빵 쟤한테 주면 쟤가 행복해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먹고 싶어. 먹어. 그러면 뭐야? 지금 나의 너는 지금 신체 영혼이 잠식당한 거야. 맞죠? 굳이 아니 플라톤식으로 따지자면 맞죠? 플라톤은 그럼 사이코패스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은 도덕적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자꾸 이 정신을 방해하는 거야. 영혼을 방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또 감각과 결부된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누가 원하는 거야? 신체가 원하는 거잖아. 맞지? 자고 싶어, 자. 뭐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아서 옳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방해하는 겁니다. 감각이. 자, 진리 인식과 옳은 행위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불리는 육체의 영향을 멀리하고 오직 영혼에 의해서 인도될 때만 가능하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 신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불렀어. 영혼이 뭔가 도덕적 의지를 실천하려고 해도 누가 자꾸 방해해? 신체가 방해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신체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언제 해방돼? 이 신체가 죽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암도 옳은 행위도 가능한 상태가 된대요. 자, 플라톤은 또한 육체로부터 벗어난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누구랑 달라? 에피쿠로스랑 다르지. 에피쿠로스는 육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그랬잖아. 맞죠? 자,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정한 영혼의 해방이라고 생각하겠지. 맞죠? 자, 그래서 보자면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감각은요, 진리의 인식을 가로막고요. 욕망은 옳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능이 안 돼.
우리의 감각은요, 육체로부터 얻는 감각은 진리 인식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진리 인식이 방해되니까 옳은 행위를 알아 몰라 모르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욕망은요, 옳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를 또 방해합니다. 네가 도덕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너의 몸뚱아리 때문이야. 인 거지. 그렇진 않지만. 플라톤은 그럼 영혼인가요? 뭐라고? 플라톤은 그럼 영혼이 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찌 보면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플라톤의 영혼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하여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은 해방됩니다. 와. 그래서 영혼이 이데아로 가는 그렇겠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지옥 다 상관없는데 착하게 살진 않걸. 자, 이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두 철학자는 철학 자체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취했대요. 이거 뭐 아까 위에서 읽었던 거 이해하면 충분히 다 당연한 말입니다. 저 밑에 있는 건 다 당연한 말이에요. 에피쿠로스는 감각의 만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했답니다. 자, 그리고 감각을 진리의 기준으로 여겼대요. 자, 이에 따라서 그는 철학이 감각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에피쿠로스의 관점을 이해하면 이건 당연한 말이야. 맞지?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에피쿠로스의 관점이라면, 자, 완전히 반대겠지. 플라톤은 죽음은 철학의 고유한 과제와 밀접하게 결부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철학은 영혼이 지니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 능력을 통해서 감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자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이거 어차피 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밑에 있는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문제 풀 시간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따로 이제 숙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6 숙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7 한옥의 7 동화, 이것도 숙제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봅시다. 다음. 요거 4의 7 있죠? 아, 미안합니다. 5의 7. 이건 뭐야? 또 플라톤이네. 숙제입니다. 자, 이번 주 숙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토 시간에 좀 시간이 비면요, 모의고사 시청해가지고 모의고사 좀 풀어보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뭐 연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아무거나 시청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데스크에 나가면 신청은 안 나고요. 아니면 그 나랑 수업 안 하는 그 멘토 학생들은 그 멘토 선생님한테 모의고사 좀 뽑아달라고 하면 돼요. 아무거나 뽑아주실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비상 중립수는 어떻게 한번 봅시다. (176페이지) 은전한님, 현대 수필입니다. 수필이에요. 소설 아니고요. 소설 아닙니다. 이거 수필입니다. 근데 나는 이 피천득이 굉장히 유명한 수필가죠. 글 정말 잘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이 필요해요. 성이 피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선술자가 글쓴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글쓴이가 본인이 했던 경험입니다. 이 글쓴이가 중국에서요, 뭘 만나게 되냐면 어떤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지의 모습을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이 글쓴이는 그냥 관찰자야. 그래가지고 이 거지를 관찰하는데 이 거지의 모습을 봤더니 거지가 어떠냐면 열심히 막 이 각전, 이 조그마한 동전 같은 것들 막 모으고 있는 거야. 그냥 진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금은방 같은 데 찾아가는 거야. 걔 동전 바꿔주는 거 이제 그런 데로 찾아가는 거야. 역전 바꿔주는 데로 찾아가가지고 동전을 뭐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 은전 한 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 은전 한 입에 요 이제 그 값만큼을 들고 왔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내미니까 그 받는 사람이 이 행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더니 그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모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거 빨리 보고 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봐달라고 아니면 잘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 바꿔주겠다 하면서 은전 한 입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전 한 입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은전 한 입을 보면서 덜덜 이러면서 은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글쓴이가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 은전 한 입이 뭐길래 그렇게 보고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방금 받아낸 뭘 유품이야. 자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혹시나 자기 거 뺏어갈까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막 불러요. 아니 나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 은전 한 입으로 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 뒤부터는 봅시다. 끝부분입니다. 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대요.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떳떳한 거야. 그지니까 뭐 어떻게 벌었겠어? 뭐 동냥하든 뭐 해가지고 벌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노름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답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 돈 48잎을 각전 잎과 바꾸었대요. 그리고는 1억일을 6번을 반복했답니다.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이 귀한 다양 한 푼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동전 이만큼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은전이랑 바꾼 거잖아. 그럼 값어치로 따지면 이 값어치나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꿔줬겠지. 맞지?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이걸 바꿨는데?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대요. 왜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라고 내가 물어봅니다. 글쓴이가.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은전 한 번도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이 은전 한 입을 얻는 게 바로 뭐야? 그 사람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소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만한 값어치를 이미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어. 동전 이만큼 가지고 있었잖아. 맞지? 근데 사실 이 값어치랑 똑같단 말이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가 가지고 싶었던 거야. 어차피 돈인데. 맞죠? 자, 그래서 이러고 그냥 그림 끝입니다. 그럼 이 주제는 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주제입니다. 알겠죠? 열린 결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약간 그건데 뭐? 지금 저희 나이에 1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마는 용돈 받는 거 조금씩 모아서 100만 원 약간 통장에 쓰여 있더니 하면서 쓰기는 좀 아까운데 그래도 좀 발산력을 보기 좋은. 그치, 100만 원을 그렇게 하지 말고 100만 원짜리 수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와. 그럼 이제 그게 은전 한 입이랑 똑같은 기분 거겠지. 좋다. 기분 좋냐? 네, 여러분들 그 거기 있는 글 속에 나오는 거짓들이랑 똑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을 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데? 자신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노력했던 거야. 맞죠? 그래서 그의 소망, 소원,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그냥 은전 한 입에 불과한데 그거 하나를 가지기 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거지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야. 맞죠? 또 하나, 사실은 이 사람은 그거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한 거야? 맹목적인 저축을 통해서 한 거야.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동전의 가치나 은화의 가치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은 통장 속에 있는 100만 원이나 이때까지 만 원씩 100일 동안 모은 거나 100만 원짜리 수표랑 똑같다고.
알겠지? 좋아할 필요 있어 없어? 딱히 없어.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내가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도 인간의 일부로서 우리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다른 거랑 값어치가 똑같아서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고 있단 말이야. 아까 백만호 수표와 얘기할 때 입에 미소 지는 사람들이 있었어.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거지의 모습이 그냥 우리 누군가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면들을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주제를 얻을지는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수필입니다. 자, 옆에 볼게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뭐 하고만 있는데 관찰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인 태도로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지의 모습을. 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신뢰감, 이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이라는 게 느껴지는 신뢰감을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합니다. 저거지는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맞죠? 자, 그러면서 대화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약간 현장감을 살리고 약간 꽁트 같은 소설적인 구성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꽁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개그 프로그램에 그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꽁트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꽁트 맞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소설 한 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설 한 편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한 장면들 있지, 한 부분들, 그 부분들만 딱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꽁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소설 쓰는 연습하는 사람들이 꽁트 쓰는 거 가지고 소설 연습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꽁트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글쓴이의 소감이나 논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수필이라고 하는 게 뭐야?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는 게 수필이잖아. 맞지? 자신의 감정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거. 근데 이 수필은요, 특이하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소감이나 논평 없이 글을 끝내줌으로써 무엇을 주는 걸까요? 여운? 맞습니다. 여운을 줍니다. 감상은 누구에게 맡겨? 너희들에게 맡겨. 그겁니다. 알겠죠? 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 되겠죠. 그게 끝입니다. 글자의 주인공이 은밀히 저도 어렵다. 자, 그래서 요거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연장하는 숙제. 자,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나 앞에 지금 이제 조금 늦게 합류해가지고 앞에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들 시간이면 좀 하고요. 앞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되어 있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 처리해가지고 모의고사 앞에 쭉 써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치도록 할게요.